시작하겠습니다. 모자이크를 해드릴까요? 어차피 다 알잖아요. 몸통에만 모자이크 해드리고 얼굴 나오게. 여러분들, 상가의 진심인 남자 상남자입니다. 그리고 진짜 오늘 정말 제가 어렵게 모셨거든요.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상가 투자를 정말 잘 하시는 분이시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만나고 상가 투자에 대해 이전과 이 분기점이라고 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경험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훌륭한 분을 통해서 통찰력과 인사이트들을 저희가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일단 국내에서는 탑티어시고요. 그리고 상가도 많이 갖고 계신 여러 개의 물건 중에 매도까지 성공했었던 물건 하나에 대해서 좀 가볍고 편안하게 인터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따박이 분들,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편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로 밥 먹고 사는 루블입니다. 자기소개 조금만 더 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투자를 한 지는 20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저는 다른 직업을 해본 적이 없고, 직업이 전업투자자고요. 19년 전쯤에는 중개법인의 그 경매 컨설팅의 상무였습니다. 그 후에는 독립해서 나와서 그냥 재무권 제가 투자하면서 투자로 밥 먹고 살고 있는 20년차 투자자 루블입니다. 네. 오늘 갑자기 상담자님께서 오전에 전화가 가지고 갑자기 질문지를 던진 다음에 찍으면 어떻겠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제 사무실에서 편하게 한번 찍어볼까 하고요. 오전에 얘기 들었던 얘기가 그런 내용 같아요. 상가를 많은 분들이 처음에 어떻게 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임대를 채웠다까지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네. 생각보다 그거를 엑시스를 하고 매도를 했던 그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오늘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상담자님께서 그 매도까지 했던 물건을 말씀을 부탁드린다고 해서 생각을 한번 한 게, 일부는 매도를 했고 일부는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어가지고 그 물건을 생각해서 얘기 드리려고 하고요. 생각해보니까 이 물건은 제가 가끔 강의를 할 때 그냥 한 꼭지로 한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오늘 그 물건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매입한 상가의 위치랑 주변의 상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물건은 2017년에 낙찰을 받았던 물건인데, 부천의 상업지역 안에는 프라자 상가입니다. 한 개층 전체를 낙찰을 받았고요. 상권 같은 경우는 부천의 상동역 주변에 있는 상동은 전국에서도 탑급 안에 드는 유동인구가 많고 배우 세대도 많고 상업지역도 많이 활성화된 지역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매입하게 된 계기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이었고, 그 전에 그 근처라든가 이쪽 편에 있는 물건은 이 2017년도가 아니라 제일 처음에 낙찰받고 여기 상가를 매입했던 적은 2005년, 6년 정도에 처음 매입했던 물건도 갖고 있어서 제가 정말 잘 아는 지역입니다. 네, 그럼 요 매수했던 물건의 개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세요. 면적, 대략적인 층수랑 구조는 대략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매 물건이었는데 총 2개층 반 정도가 나왔던 물건이었고요. 반 개층 나온 거는 입찰 안 들어가고 2개층은 입찰 들어갔는데, 한 개층은 한 50만 원 차이로 제가 낙찰을 못 받았던 물건이고, 한 개층은 제가 낙찰을 받았던 물건입니다. 층수는 상층부이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전용 평수 기준으로 한 15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물건을 낙찰 들어가시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보셨던, 고려했었던 요소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때 생각해보시면 부동산 시기가 주거용 시장이 엄청나게 뜨겁고, 모든 사람이 상가에 대한 월세, 현금 흐름보다는 그냥 뭐 아파트 갭 투자든 어떤 주거용 투자에 올인을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저도 주거용 투자 그때 보유 개수가 그래 8, 90개 정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보다 전업투자인 저한테는 현금 흐름이 없으면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나 이럴 때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항상 꾸준하게 현금 흐름에 관련된 상가에 모니터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선호했던, 제가 잘 아는 지역이었고, 또 하나는 한 개층 전체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한 개층 전체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분할을 하든 합치든 해가지고 정말 최적화된 임대를 맞출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던 물건이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주거용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2017년보다 그 훨씬 전에는 더 쉽게 낙찰을 받고 더 싸게 낙찰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동산 경기 호황이 때였지만 그래도 상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주거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아서 그랬던 부분이 커가지고 저는 입찰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지역에서 임대료와 매매가와 이런 모든 부분을 이 근처에서 임대도 많이 해보고 매매도 해봤던 적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돼서는 자신이 있어서 입찰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먼저 고려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준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 3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최종 투자금액 곧장 팔아도 세전으로 했을 때 100% 이상 수익률이 나오는가. 그 다음에 1년이나 2년 내에 원금 회수가 가능한가. 그리고 레버리지 수익률 했을 때 이때는 30% 정도 기준으로 제 수익률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 그 첫 번째가 2년 이내에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곧장 팔아도 최종 투자금의 수익률이 100% 이상이다. 그 다음에 그때 기준 레버리지 수익률이 30% 이상의 물건만 했는데 이 물건이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예전에 생각해보면 저는 2013년도 때부터 주거용을 매입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017년도 정도 됐을 때는 아까 잘못 얘기한 8, 90개는 아니었고요. 한 6, 70개 정도를 사 모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한 4, 5년 정도 계속 우상향을 하고 너무 막 주거용 시장이 너무 뜨거워서 그래도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된다.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다 그랬거든요. 1,000만 원 오면 1억이 올라가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향후로 생각했을 때 투자 포트에서 주거용이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수익형에서 어느 정도 꾸준하게 채워놔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처음에 이 물건을 생각했던 첫 번째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고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가를 낙찰받고 세팅하는 과정 중에서 혹시 좀 어려움이나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 물건은 경매 물건이어서 보통 일반 매매로 사게 되면 곧장 어떤 스케줄을 잡을 수가 있는 거가 있잖아요. 잔금이 언제고, 그 다음에 언제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중도금 언제 주면서 미리 수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스케줄이 나오는데 네.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명도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관련돼서 제가 예상했던 거는 있었지만 그게 항상 보수적으로 아니면 크게 좀 잡아놔야 되는 게 예상보다는 항상 조금 달라지니까 넉넉 잡고 명도 기간이 좀 필요했던 거. 근데 뭐 저는 원래 처음에 투자를 시작했던 베이스가 경매였기 때문에 명도에 대한 두려움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용도상 특수한 직업군에 있는 물건이어가지고 조금 우여곡절은 있었는데 그냥 합의해서 잘 써가지고 이사비는 안 들이고 그냥 명도는 잘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물건은 인테리어를 하게 되는데 성면이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고생했던 거. 성면을 철거할 때는 신고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네. 있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예상치 못했던 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낙찰받기 전에 뭐 거기 뜯어가지고 뭐 성분 검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성면이 나와가지고 제가 생각 못했던 게 하나가 나왔던 거는 성면이었던 것 같아요. 명도는 뭐 많이 해보셔서 경험이 또 많으셔서 남들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하셨겠지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는 크게 안 받고 그냥 어차피 돈 벌자고 하는 건데 뭐 스트레스가 안 받거나 쉽게 돈 버는 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보통에 너무 스무스하게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네. 거기 계신 전무자 그 전 채무자가 소유자 분이셨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제가 맨날 뭐 가게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절차가 있거든요. 그 절차대로 그냥 하다 보면 결국 네. 마지막에는 좋게 합의를 하게 됐죠. 네. 그럼 이 물건 낙찰 받고 세팅하면서 대출을 또 어떻게 받으셨고 자금 조달 방법 그리고 투자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죠. 네. 제가 강의 때는 이 물건을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투자 내역서까지 다 오픈을 하고 어떻게 진행됐고 이런 부분 다 말씀드리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때 2017년대 보시면 그때 기업은행이 대출을 정말 잘해줬고요. 그 낙찰가에 90% 대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금리는 제 기억으로 그때 한 3.5%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낙찰 금액이 8억 한 5천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90% 대출 받기 때문에 그 취등세 포함하고 막 이런다고 하지만 결국은 인테리어 비용 포함하고 제가 다시 봐야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억 5천에서 1억 7천 정도 최종 투자금이었던 것 같아요. 현금. 네, 그때 당시에 보증금 회수하고 인테리어 포함 최종 투자금이 한 네. 1억 5천에서 아마 1억 7천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억 7천에 한계층 전체 부천 상동에 세팅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낙찰 받고 세팅하고 인테리어가 끝난 다음에 이제 임대에 대한 진행이 이루어지는데요. 상가 임대 세팅할 때 가장 먼저 했었던 일. 네, 임대 세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상가를 매입하기 전에 어떻게 누구한테 어떤 평수에 얼마에 임대를 줄 거를 미리 생각을 다 해놨고요.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명도가 진행되면서 정확한 날짜가 픽스가 안 되기 때문에 명도 합의 행서를 쓰는 날짜의 기준으로 해서 그때 모든 세팅을 한 다음에 도면에다가 평수를 나누고 그 다음에 렌더링이라고 해가지고 공사 이렇게 할 거다라는 이미지 사진을 다 만든 다음에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그때 단체 문자나 아니면 제가 전단지를 한 50군데 뿌린 것 같아요. 그 철거하면서 네. 임대 다 채웠습니다. 철거 중에 임대차가 완성이 되셨다. 미리 다 준비해놨었고 네. 임대 조건이나 이런 거는 제가 이 동네에서 정확하게 임대 수요라든가 그 다음에 정확한 임대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 다 알고 있었는데
그때 처음에 제가 설정했던 금액 자체를 부동산 사장님들이 많이 걱정을 했어요. 이게 너무 높지 않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제 물건이 정말 선호되는 물건이고, 정말 2017년도 원래 그 전에도 인터넷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거보다 더 좋은 물건은 없을 거다라고 해서 냉난방기 포함해가지고 공용 부분, 화장실까지 다 수리를 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보통 부동산 사장님이 그때 얘기했던 거는 얼마였냐면 보증금 8천에 임대료 500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철거 시작하면서 렌더링 사진하고 곧장 전단지를 뿌리면서 네. 일주일 만에 7천에 690에 채웠습니다. 7천에 690에 채웠어요. 와, 진짜 엄청나네요. 확실히 낙찰받기 전에 이미 다 계획을 하신 그대로 실행을 하셨고 바로 그냥 일주일 만에 철거하면서 임대차가 딱.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8천에 670 정도로 생각했는데 대기업 대리점이 들어와가지고 보증금 조금 낮추면서 7천 받으면서 임대료는 690에 채웠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많은 부동산 사장님들이 그랬었죠. 뭐 이거가 좀 높다. 근데 뭐 높은 거 하고 제가 그 동네나 이 지역에서 이 물건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부동산 사장님들을 설득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금액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래도 한두 달 정도는 임대를 채울 기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철거 시작하고 일주일 만에 임대 다 채워가지고 좀 낮게 했나. 진짜 대단하십니다. 확실히 부사님들보다 우리 같은 찐 투자자들이 시세를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 조건을 세팅할 때 보증금, 월세, 임대 기간 등 팁이 있을까요? 이렇게 세팅을 할 때? 그러니까 보증금 같은 경우는 임차인들이 예를 들어서 하거나 하고 그 다음에 법인에 있는 사업자 사무실하고 했을 때 두 군데를 본다고 하면 보증금을 더 높이 하고 임대를 월세를 줄이려고 하시는 분이 있고, 네.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를 높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가능 임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임대가 맞겠다고 생각하는 가능 임대는 저는 보통 3가지, 4가지 정도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이 임차인들이 감당 가능한 보증금은 얼마일까를 더하면 그게 하방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증을 많이 주는 임차인이 여러 개 더하면 이게 상방이고 해서 하방하고 상방하고 중간 정도를 미리 업체마다 제가 미리 어떤 임대를 채울까 3-4개 업종을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 3-4개 업종들이 감당 가능한 보증금들이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분들은 보증금을 좀 더 넣더라도 다달이 돈 나가는 게 좀 아까우셔가지고 맞습니다. 임대료를 좀 낮추려고 하고 보증금 높이려고 하고. 네. 근데 법인 사무실 같은 경우는 월세를 많이 내면서 비용 처리를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상방 하방을 두 개를 다 미리 더해놓고 이거에 대해서 보증금 매수의 하방은 여기, 보증금 매수의 상방은 여기 미리 다 제가 가능 업종 3-4가지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상방 하방을 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했던 것 같아요. 와,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강의에서도 잘 안 해주신 얘기신데. 잘 안 했네.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계속 가겠습니다. 그리고 임대 기간 같은 경우는 그 보통 상가 임대할 때 그 1년도 막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처음에 이거 네, 세팅할 때는 저는 1년은 절대 안 해줍니다. 왜냐면은 음. 처음에 인테리어가 된 물건에 들어오시는데 오실 때 그 새 거를 쓰시는 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처음부터 부동산 사장님한테 1년 임대는 안 받습니다 라고 무조건 얘기를 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새 거여서 그렇게 리스크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임대료를 설정할 때 제일 고려하는 요소,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업종, 상방, 하방, 그들이 낼 수 있는 감당 가능한 임대료를 체크하는 건 물론이고 그 동네 시세도 물론이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나마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고려하는 요소는 뭔지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좀 하나 더 추가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업종을 임대를 채우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네. 그 업종들이 선호하는 평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뭐 30평대를 선호하고 어떤 업종은 50평대를 선호하는데, 이게 28평이나 30평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 동네 임대료 시세가 그 형성이 돼요. 네. 근데 보통 그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은 평당가로 나온다고 하면 평당 얼마, 그래서 뭐 이렇게 이게 막 더하기 해서 평균치 하는데, 네. 그거보다 저는 하나 더 고려했던 게 뭐냐면, 그 분들한테 30평을 그 선호하시는 분한테 28평 그러면은 30평 기준한데 2평이 준다고 해서 2평만큼 임대료가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32평에서 임대료가 2평이 늘어난다고 해서 임대료가 높아지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거보다는 이 근처에 있는 평수 중에 임차인이 더 그 효용이 높은 거에 관련돼서 최적화로 분할을 하거나 최적화로 만들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전체 한 층을 선호하는 이유가 그거 같아요. 제가 어떤 업종이나 어떤 임대를 채우려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정확한 최대 효용이 나올 수 있는 걸로 나눌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유연할 수 있어서 한 층 선호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매입을 하기 전에 어떤 업종을 넣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업종에 대한 거에 대해서 미리 최적
하루 어떻게 임대료 줄 것인가, 최저가 평수, 네. 최대 효용, 이거를 임대료를 설정할 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딱 눈으로 봤을 때 이게 30평이고 같은 평수에 뭐 35평인데 그럼 5평이면 5평이 더 크다고 해서 5평만큼 임대료 더 받지는 않거든요. 네. 구조가 어떻냐, 어떤 동선이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라서 그런 거를 더 우선적으로 고민해서, 근데 이거를 다 바꿔서 얘기한다고 하면 결국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내가 그거를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최적적으로 원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제 입장에서는 최대 효용을 낼 수 있는, 최대 많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평수대와 구조와 이런 거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어디 인터뷰에서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던 거의 뭐 강의 내용을 지금 풀어주고 계신데, 확실히 매수하기 전에 모든 계획들을 다 미리 세워두시고 철저하게 접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임차인을 찾기 위한 전략과 방법은 혹시 남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루블님은 거의 같은 지역에 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계시는데 왜 그러시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다른 지역에 입찰도 들어가고 매입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잘 아는 지역에서만 나오는 제 기준에 드는 물건만 해도 돈이 부족해서 다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어떤 지방의 상가라든가 뭐 제가 있는 사무실에서 뭐 한 2시간, 1시간 정도 가야 되는 그런 거리라고 한다고 하면 관리든 어떤 부분이든 그게 쉽지 않고요. 그리고 임차인을 찾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지역의 부동산 사장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분들하고 그 관계를 정말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런 관계가 갑자기 가서 뭐 어떤 사람이다 막 얘기해봐야 그 관계가 당장에 좋아지거나 당장에 어떤 좋은 물건을 소개받거나 이럴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꾸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물건 자체가 경쟁 물건에 비해서 제 물건이 더 좋고 관계도 좋고, 그 다음에 부동산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써야지만 수수료를 받으시는 건데, 저는 계약 확률도 높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클로징을 하려고 할 때 매수자든 임대인이든 매도인이든 이런 부분에서 의사결정을 빨리 안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빨리 하고요. 네. 그분들이 일하시는 데에서 어떤 불편함이 없이 되는 건 된다, 아니면 안 된다, 그거 확실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같은 일을 제 일을 하나 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 일 5개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부동산 사장님들은 결국은 저한테 더 많은 임대를 채워주시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좋은 관계가 유지되면서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얼굴 빨개졌어요? 땀을. 맛배기만 해야겠다. 너무 많이 풀어주신다. 안 되겠다. 물건 하나만 해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네. 자, 그래서 요 상가를 낙찰받고 임대 세팅을 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을 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인테리어랑 시설 개선에 대해서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고, 또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내가 어디까지 인테리어를 해주지? 그냥 공실로 놔두면 임차인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루블님은 임대 세팅하는 과정에 이 시설과 인테리어를 어떻게 개선을 하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제가 한 17년 전, 18년 전쯤에 상가를 낙찰받고 상가 임대인이 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 방금 상담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많은 분들이 당연히 이건 임차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걸 왜 해줘야 돼? 그리고 나는 임대인이기 때문에 뭐 상관없어, 이런 게 많았는데, 예전에 2013년도에 제가 아파트를 매입하면서도 제가 직접 셀프 노가다를 하면서 보통 17평형 같은 경우 아파트도 한 400만 원에 다 끊었거든요. 올 수리, 화장실 수리도 다 하고 싱크대 하고 그랬는데, 이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상가 같은 경우는 공실이 나게 되면 그동안에 임대료 받을 거를 못 받게 되는 기회비용,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공실 관리비, 그러고 난 다음에 인테리어 새로 해주면 그거에 대한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공실 기간이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손바뀜이 많이 없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적게 들어갈 거고, 이 모든 과정을 미리 18년 전쯤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아 남들이 안 하면 내가 이런 걸 하게 되면 경쟁력이 있겠다. 그래서 18년 전에 받았던 것도 그 4개로 나눠서 이렇게 임대를 줬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를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눌까도 미리 생각을 했었고, 도면도 미리 다 고민했었고,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예술하려고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수준을 만들려고 하는데 강남에 어디 아니면 호텔급, 이게 아니라 이 근처, 나와 경쟁을 할 수 있는 이 근처, 예를 들어서 부천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에 이 근처에 같이 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가 3등 안에는 무조건 든다. 아니면은 내가 제일 좋은 물건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10년 넘게 전부터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아파트도 임대인이, 소유자가 임차인용 인테리어를 해준다고 하고, 지금 상가도 이제 많이 추세가 변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인테리어를 좀 신경 써서 좀 수리라든가 고쳐가지고 이렇게 임대를 준다. 근데 저는 이거를 한 18년 전부터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거의 한 18년 동안 한 번도 공실이 없었던 게, 오히려 처음에 돈은 들어가지만
그 돈 들어간 만큼 임대료도 높아지게 되면 수익률 역산이기 때문에 매매 가격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공시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귀찮은 일들 이런 게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강의 때 가끔 얘기하는 말인데 만약에 어떤 비용 투입이 인테리어 비용은 현금이기 때문에 비용 네. 투입이 만약에 100이다. 그럼 나중에 그 효용이 1.5, 1.5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5배라는 게 내가 인테리어 비용을 100만 원을 투입했으면 그게 아웃풋으로 150은 나와야 되고 그 150이 나온 것만큼 공시 위험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공시 관리비도 안 낼 거고 그다음에 손바뀜도 적어진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만큼이 돼야지만 인테리어 비용을 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18년 전에 4개로 나누고 인테리어에서 임대차 채운 건 저도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아, 이거 인터뷰를 좀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습적으로. 너무 많은 걸 얘기해 주셔갖고 옆에서 지금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자, 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가 가치 상승을 위한 특별한 전략 또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요즘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물건에 제가 특이사항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가치 상승을 위한 거는 당연히 인테리어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상가 같은 경우는 수익률로 무조건 임대료에 역산을 해가지고 수익률이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높이 받는 게 가장 중요한데 네. 임대료를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막 너무 많이 쪼개가지고 그래서 임대료 터무니없이 높다고 하면 그것도 결국은 매도할 때 그것도 어느 정도 이런 감가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적정 수준의 만큼 임대료를 높이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네. 보통의 물건 같은 경우가 10억이 넘어가고 아니면은 이렇게 좀 큰 물건들, 단위수가 큰 물건들이 매매를 할 때나 임대를 할 때 평당가로 계산을 한다고 평당가로 한다고 하게 되면 조금 더 낮아요. 낮은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수요 공급을 생각한다고 하면 큰 평수를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도 소수고 그다음 큰 평수를 임대를 하려고 한다는 것도 소수예요. 근데 만약에 가장 선호하는 평수대들이 있거든요. 매수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금액대, 그 다음에 임대를 찾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평수대, 그 평수대로 나누든가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그게 가치 상승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예를 들어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가 전용이 150평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분양 평수는 280만 300평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 10억대 이상 되는 물건과 선호하는 평수대 물건의 매매가를 한다고 하면 아무리 못해도 50만 원은 차이 나거든요. 근데 이 50만 원이라는 거는 어떤 50만 원이냐면 보통 그 분양가에 5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최대치 더 차이 날 수도 있고 보통 50만 원 차이 난다고 하면 300평이면 150만 원 1억 5천이 차이 나는 거죠. 그렇지만 1억 5천이 물건 자체가 매수층이 많은데 물건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만들면 그 1억 5천 가까이 되는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선호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매수층이 많은 그런 물건으로 만드는 게 나중에 결국 이 물건의 가치도 상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 그렇게 물건을 최종적으로 세팅을 한 거죠. 확실히 그렇게 하면 또 황금성도 당연히 좋아지고 진짜 엄청난 인사이트를 옆에서 이렇게 뿌려주고 계셔갖고 진짜 신이 납니다. 상가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낙찰받은 상가에 대한 이제 매도를 일부분 이제 하셨죠. 그래서 매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개층 전체 물건을 낙찰받고 상가에 대해서 매도를 결정하신 것 같은데 왜 매도를 결정하셨는지. 왜냐면 수익률이 좋고 입지가 좋기 때문에 가치 상승도 최소한 인플레이션만큼 올라가고 임대료도 꾸준히 상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안 팔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매도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이었는지요? 원래 제 투자 기준에 첫 번째가 지속 반복 가능해야 되는데 그 지속 반복 가능하다는 거는 투자된 금액, 이 물건 같은 경우는 1억 5천에서 1억 7천 정도 되겠죠? 근데 그 물건 자체를 또 회수를 해야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또 같은 물건을 하나 더 늘려나가는 어떤 복리의 구조를 만드는 건데 이 물건의 한 개 호실을 팔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때 그 물건을 팔아서 더 좋은 물건이 있었고요. 근데 이 물건 자체가 수익률이 한 30에서 35% 정도 됐기 때문에 2년 정도 지나면 원금 60, 70%는 회수를 했고요. 근데 하나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때 감정을 다시 받아서 추가 대출을 더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럼 추가 대출을 더 받아서 원금을 회수하느냐? 한 개 호실을 팔아가지고 원금 회수가 아닌 투자됐던 금액이 2배, 100% 수익률을 먼저 걷어내느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그 한 개 호실 팔아가지고 임대료 받은 거 포함해서 투자금이 1억 5천인데 3억 넘게 회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억 넘게 회사 물건을 가지고 그런 거랑 비슷한 그렇게 똑같은 물건 할 수 있는 물건이 나와서 그 돈을 다른 물건에 투자했었고 한 교실 팔아가지고 투자 원금 플러스 100%를 회수했고 나머지 두 교실은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두 교실은 네. 투자라는 게 나머지 두 교실은 지금 돈 들어간 게 없잖아요. 그럼 네. 누군가는 뭐 수익률을 계산한다고 하는데 수익률을 계산할 건 없잖아요. 왜냐면 수익률 무한 네. 먼저 거기서 뽑아낸 돈이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두 교실은 지금 갖고 네. 있는데 제일 잘 팔리는 형태로 각각 있어가지고 음. 언제든지 환급성이 있는데 지금 뭐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인기가 많이 없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수익률에 네. 그냥 물건을 내놓긴 했어요. 네. 팔려도 되고 안 팔려도 되는 그런 해서 매도를 하게 된 시점하고 이거는 추가 대출에서 원금을 해소하든가 아니면은 이거를 팔아가지고 다른 좋은 물건 뭐 어떤 투자라는 게 돈이 멈추면 안 되니까 이 물건으로 처음 시작했던 물건에 원금 플러스 100% 그러니까 합치면 3억 정도 돈을 회수했잖아요. 그 3억 정도 돈을 가지고 이거 한 8억짜리 물건을 사는데 한 1억 5천이 들었다고 하면 다른 물건 20억짜리를 살라고 했을 때나 아니면 그런 물건을 몇 개 살라고 할 때 그 돈을 가지고 또 복리구조를 만들려고 매매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한 교실은 한 교실 진짜 컸는데 6억 3천에 팔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때 정말 싸게 판 거고요. 지금은 시세가 더 올라서 나머지 이제 두 교실이 지금 그냥 곧장 매수콜 들어온 거는 10억 정도 됩니다. 야.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처음에 세 교실을 다 갖고 있을 때 3년 반 정도에 팔았는데 네. 그때 팔 때 동안 제가 대출이자 빼고 그냥 월세 받은 거가 아마 3억 정도 된 것 같고요. 3억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교실 팔고 나머지 두 교실 가지고 지금까지 월세 받았던 게 한 1억 5천? 그러니까 합치면은 지금 거기에서 그냥 이거는 대출이자 뺀 거니까요. 대출이자 빼면은 금리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그냥 계산했을 때는 여기서 현금 흐름이 동계 4억 5천 정도 만들고 그 다음에 10억에 팔고 6억 3천에 팔았다고 하면 뭐 재정가 뭐 인테리어 비용 다 포함돼 있겠지만 그거 뺀다라고 해도 거기서 세전으로 했을 때도 한 7억 정도? 그러니까 풀피를 만들어 놓고 이 물건에서 거의 그래도 10억 이상 되는 돈이 네. 생긴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뭐 거기에서 이제 대출이자도 빼야 되고 뭐도 빼야 되지만 그 돈을 풀피를 만든 거를 가지고 그 지속 반복 가능한 똑같은 물건이나 아니면 이런 비슷한 수익률을 했으면 제 기준에 드는 물건을 또 2년에 한 개씩 사는 거죠. 그냥 강의 때 얘기하는 이게 주 이렇게 방향이 이겁니다. 강의 때 이런 걸 얘기해 주시는데 진짜 놀랄 노자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 어느 누구도 얘기를 해주지 않는 거를 지금 공개적인 유튜브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도 놀라운데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고 이게 또 바로 파셨는데 이 매도 시점을 따로 정하신 건지요? 아니면 매도 시점을 어떻게 딱 잡으셨나요? 이게 상가가 사실 내가 판다고 해서 바로 팔리거나 이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의 매도 시점을 어떻게 결정하냐면요. 제 투자 기준 안에 무조건 2년 안에 원금 회수가 있기 때문에 매도 시점을 언제 팔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기준의 금액에 내놓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당연히 시장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금액대에 내놓는 거예요. 근데 막상 상가는 이렇게 매수층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곧장 매매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안 팔려도 상관이 없죠. 원금 매수는 했고 갖고 있어도 수익률이 그래도 한 20-30% 넘으니까 갖고 있어도 되고 네. 근데 팔리면 그 팔린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거와 똑같이 만들 수 있는 물건은 그 매수를 한다라는 기준이 있는 거죠. 급하게 팔려고 할 때는 이걸 팔아서 정말 더 제가 원하는 수익률의 기준하에 드는 좋은 물건이 있을 때를 파는 거지 언제를 팔아야겠다. 그리고 팔려도 되고 안 팔려도 된다. 원금 매수를 하고 나면 팔려도 되고 안 팔려도 되는 것도 있지만 갖고 있으면서도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갖고 있으면서도 당연히 제 물건이 뭐 잘 세팅이 되어 있고 인테리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공실이 안 나. 그러면은 급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럼 팔리면은 그 돈 가지고 또 하나를 만들고 또 하나를 만들고 이렇게 그게 계속 지속 반복하는 거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지금 처음 질문부터 매도 시점을 어떻게 결정하나요에 대한 질문까지 한 단어로 통용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유가 엄청 느껴지거든요. 팔려도 되고 안 팔려도 그만이고 그런 여유 있는 포지션으로 물건을 편안하게 핸들링 한다는 거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 가격을 결정할 때는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하시는지 뭐 그 동네에 팔리는 수익률, 그 동네에 팔리는 평단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보통 상가를 보게 되면 흔히들 뭐 A급지, B급지, C급지, 그 다음에 전면부, 후면부, 그 다음에 층수 따라 뭐 로얄층 뭐 이렇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가는 개별성이 너무 강한 부분이 있어서 네. 저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어느 정도 큰 물건 같은 경우는 매수하시는 분들이 수익률에 대한 거를 많이 민감해 하시고 그 다음에 많이 선호하는 평수대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어떤 임차인이 들어왔는지 공실이 나면 어떡하지? 이런 그렇죠.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수익률은 그 동네에 통용되는 수익률보다는 약간 더 높은 왜냐면 저한테 사신 분도 남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약간 더 네. 높은 그렇지만 다른 데는 같은 수익률이지만 제 거는 인테리어가 다 냉난방기까지 소유권은 당신 거다 내가 설치할 거기 때문에 당신이 양도양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까지 포함된 거
그래서 같은 수익률이지만 재무권은 좀 세고 하다가 냉난방기도 있다라는 어떤 플러스, 그 다음에 그 임대차 계약이 그동안에 그 공실이 안 나면서 이렇게 왔다라는 그런 어필, 매물을 내놓으면서 그거를 좀 어필하고요. 또 하나는 수익률은 이렇지만 그 평당가가 너무 또 높아버리면 안 돼. 왜냐면 네. 그 부동산 사장님이 매물을 소개할 때도 우리가 흔히 어디 부동산관에서 물건을 소개받을 때도 평당 얼마 이하짜리 있어 이렇게도 많이 여쭤보잖아요. 네.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싼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무권이 보면 잘 임대가 채워져 있어서 수익률은 높지만 평당가가 보통 그 시세보다 많이 높아버리면 거기서도 매수가 컷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적정 수준의 생각을 해서 평당가도 시장에 비해서 조금은 높지만 유지될 수 있는 그거를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매물을 내놓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매도하실 때도 전략을 제가 들어보니까 임대할 때랑 마찬가지로 주변의 경쟁 매물보다 무조건 예뻐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그러니까 두세 가지 이상은 그 다른 경쟁 물건보다 제 물건이 네. 위에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이 들어서 그거 미리 생각을 해놓고 물건 내놓을 때부터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근래 1년 동안 금리 막 올라가지고 상가가 매매 누가 사는 사람 있냐 했는데 저도 샀고요. 저도 한 3개 팔았어요. 네, 네, 맞습니다. 뭐 사기도 사고 팔기도 팔립니다. 뭐 제 물건 자체가 방금 얘기 드렸던 그런 쪽에 속했기 때문에 팔렸던 것 같아요. 역시 진짜 대단하십니다. 자, 이 질문은 사실 의미가 없긴 한데요. 전체가 이제 매도가 되면 전체적인 수익률? 사실 질문이 좀 의미가 없긴 하네요. 투자금 회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거 같아요. 모든 분들이 이제 매도 후에 수익률과 투자금 회수 이런 거 생각하는데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살 때부터 얼마의 수익률에 얼마에 팔 것이다라는 거를 미리 다 먼저 생각을 다 해놨고요. 그리고 투자금 회수는 2년 내에 투자금 회수가 되는 물건만 매입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않은 물건 같은 경우에 3가지 안에 교집합으로 만약에 안 들어가 있으면 안 하면 돼요. 네. 아니면 그거에 들어가는 것도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밤하늘 별보다 많은데 굳이 뭐 이 원칙을 세우기도 힘들지만 원칙을 지키는 것도 솔직히 힘들거든요. 근데 원칙은 제가 20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그 원칙을 만들었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물건 말고 또 물건 또 나온다. 어차피 저는 전업투자니까 계속 시장에 있을 거니까 또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 나왔을 때 분석하고 결정까지는 2, 3일 내에 결정이 다 끝나는 것 같아요. 네, 원칙 지키기 정말 중요한 말씀. 알지만 쉽게 지키기 힘든. 다들 많이 그 상가 보러 다니시고 투자 물건 보다 보면 사랑에 빠지거든요. 사랑에 빠지면 저게 뭐 정말 뭐 장밋빛 미래만 생각하지 저 물건 사기 전에는 어떤 변수가 일어나거나 이런 생각보다는 얼마를 벌겠다라는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원칙을 세워놓지 않고 물건을 보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먼저 더 중요한 거는 원칙을 먼저 세우는 게 더 먼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상가 여러 개를 갖고 계시지만 매도했을 때뭐 자금이 필요해서 매도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또 뜻하지 않게 또 좋은 가격에 매도가 돼서 돈이 좀 생기고 하면 그런 자금 활용은 그동안은 계획이 달랐겠지만 최근에는 어떤 좀 활용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팔렸을 때 돈이 좀 생긴다면.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얼마 전에 저도 제 투자 인생에서 가장 인생 물건 두 번째 인생 물건 같은 물건을 해서 뭐 자금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보통 상가 매도의 활용 계획은 상가 투자나 주거용 투자나 뭐 모든 것에서 항상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 안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하고 네. 없으면 안 하는데 돈이 생기면 돈이 생기면 열심히 찾죠. 근데 돈이 없을 때는 열심히 안 찾습니다. 그냥 물건 들어오는 거나 받고 말이지 뭐 돈도 없는데 막 열심히 찾아봐야 뭐 네. 그냥 기분만 별로 안 좋으니까 아니 돈이 언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요즘에는 계획이 뭐냐면 조금 포트를 좀 다양하게 할까 라는 거 중에 하나가 지금 주거용 투자도 조금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금융 쪽에 대한 자산 포트를 좀 더 늘릴까도 생각하고 있어서 뭐 그리고 지금 상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좀 이렇게 뭉쳐서 할 수 있는 물건들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 원금 매수가 됐던 물건들은 지금 시장에 좀 내놓으려고 합니다. 원금 매수가 다 끝났으니까. 근데 팔려도 되고 안 팔려도 되고. 근데 금리가 아마 좀 더 떨어지고 시간이 좀 지나면 아마 그때 정도에 매수 콜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때 되면 팔아도 되고 그동안 갖고 있으면서는 금리가 변동 금리였기 때문에 다시 금리 떨어지니까 또 다들 쌓인 금액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해오셨는데 로블님의 본인의 투자 철학과 지금까지 잘 성공했었던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비결이 있으면 공유해 주십시오. 비결은 없고요. 원칙인가요? 원칙? 투자 철학 욕심이 없으셨나요? 성공 비결은 잘 모르겠고요. 그냥 이거보다 투자 철학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는 게 화두가 있었어요. 투자를 하면서 그 처음에 투자를 할 때 어떤 누군가가 성공을 한 모습이든 어떤 책을 보든가 그런 걸 보면서 꿈을 꾸잖아요. 네. 제가 한 2, 3년 정도 투자하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에 이 시장에 들어갈 때는 상승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엄청나게 소액으로 하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때 너무 수익률이 좋았어요. 뭐 연애 수익률 따지다 보면 1000%? 뭐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금액이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뭐 1000% 말했는데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과연 지속 반복 가능할까? 금액이 커지고 이래도 지속 반복 가능할까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그거를 15년 가까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든 생각이 결국은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금액이 커지던가 아니면 어떤 투자를 할 때 내가 하는 이 투자가 지속 반복 가능한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지속 반복 가능한 거를 떠나서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게 복리의 구조가 될 수가 있느냐 그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근데 저도 한 15년 하고 느낀 건데 이 지속 반복 가능한 거를 반복을 하면서 복리의 어떤 효과가 한 5년, 6년, 7년 이렇게 점점 지날수록 그게 정말 복리 그래프처럼 엄청나게 어퍼컷이 나오는 거를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투자를 하실 때 성공하신 분들의 책을 읽거나 성공하신 분의 얘기 듣거나 막 이러고 난 다음에 나도 할 수 있어라고 해서 처음에 많은 용기를 갖고 막 도전을 하고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막 도전하시는데 근데 너무 그렇게 하시다 보면 그 정체기가 올 때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세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욕심인 거죠. 빨리 부자 되는 건 없는데 많은 분들이 그 천천히 가도 되는데 이 조급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방향이 맞는지와 그다음에 내가 지금 이게 하는 게 지속 반복 가능하고 그다음에 복리의 구조가 맞는지 그다음에 결국은 이 생각을 모두 정리하는 거는 본인이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본인에 대한 생각을 저는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맞는 투자가 뭔가 아무리 수익률이 좋고 아무리 막 그런다라고 해도 본인한테 맞는 투자가 아니면 그거는 지속 반복 가능하지도 않고 오래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열정도 식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한테 맞는 투자라는 게 또 뭐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금액, 쓸 수 있는 시간, 본인의 실력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본인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남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때 유행했던 뭐 경매가 유행하면 경매, 뭐 지분 투자 특수물건이 유행하면 특수물건, 토지 투자면 토지 투자. 근데 모든 투자는 본질적으로 다 비슷하기 때문에 먼저 본인만의 기준과 방향성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한테 맞는 투자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의 투자를 할 때는 끝까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해서 성공을 거두고 어떤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봐야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지 이거 하다가 저거 하고 저거 하다 이거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어느 하나도 끝마치지 않게 되면 결국 남는 건 없거든요. 네. 성공 비결은 모르겠어요.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흔들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생각한 게 있으면 끝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남들보다 한 번만 더 하자. 근데 요즘에는 게을러서 남들보다 하나 더 안 해서 그렇지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이 투자라는 게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실력 쌓는 거나 이것도 시간이 필요한데 부동산에서 가장 큰 투자에서는 가장 큰 게 경험인데 경험이 아무리 빨리 하려고 해도 경험이 그렇게 빨리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라는 거는 천천히 하다 보면 결국은 경험이 쌓이면서 실력이 같이 늘어나는 건데 많은 분들이 경험에 대한 거라든가 실력에 쌓는 거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누가 얼마 벌었대 그렇죠. 얼마 가지고 얼마 만에 얼마 벌었대 이거에 대해 너무 초점을 그렇죠. 맞추시는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근데 물론 그거에 대해서 자극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복귀하고 따라하고 이런 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투자하는 방법 중에 공부 중에 하나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생각이 더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상가 투자 더 이상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상가 투자 계획이 앞으로 또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또 선택을 할 건지 또 궁금합니다. 있긴 한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는 일반적이지 않아가지고 왜냐면 좀 이렇게 큰 물건 이렇게 묻히려고 해서 이것도 뭐냐면 생각은 있고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건 없지만 기준도 있어요. 기준도 이것도 1년에서 2년 내 원금 회수 그리고 이제 수익률이 조금은 낮더라도 손이 많이 안 가는 그 다음에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좀 큰 물건이어서 좀 이렇게 안 맞을 수도 있어서 근데 이제 큰 물건이든 작은 물건이든 어떤 큰 부분에 한 번에 그 사이클이라고 한다고 하면 다 비슷해요. 다 똑같은데 다른 거는 뭐냐면 금액이 크다와 좀 할 일이 더 많다 적다의 차이인 거지 자체에 어차피 한 번에 사이클 돌아가는 건 다 똑같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아니면은 뭐 큰 물건이다 보니까 먼저 지레 겁을 먹으시는데 그러니까 먼저 자기한테 맞는 물건을 한 번을 해보는 게 100번 책을 읽고 이런 거보다 남들이 진짜 해본 사람들 거를 복귀해보는 거 예를 들어서 등기부를 띄워본다라든가 복귀를 해보고 난 다음에 본인이
어떤 물건을 선정을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했으면 난 대출 얼마 받았을 거고 어떻게 임대를 채웠을 거고 뭐 이렇게 미리 이것도 해보는 거.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 돈 넣고 네. 해보는 게 한 쫄려봐야 또 돈을 태워봐야 많이 배운다. 지금 투자 멘토스에서 멘토로 활동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투자 멘토스에 대한 간단하게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투자 멘토스라고 카페를 만든 지 한 2, 3개월 됐나요? 네, 원래 제 블로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제 사무실이나 여기 공간을 놀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플랫폼이든 카페든 뭐 어떤 뭐 책을 쓰자 뭐 이런 거는 뭐 제안이든 제의든 아니면 뭐 이런 생각이든 뭐 이런 거는 한지는 오래됐지만 결국 저는 본질적으로 투자자다 보니까 그동안의 상승 시장일 때는 제 물건 투자하기도 바빴고요. 네. 그리고 그 놀이터의 개념 아닌 투자자들이 모이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보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이 근래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진 1년 동안 저도 뭐 어차피 투자자다 보니까 이 안 좋은 시장에서 어떤 투자를 계속 예전만큼 많이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이때 많은 분들이 뭐 시장에서 뭐 아웃되시든가 아니면은 고통을 받으시든가 아니면 이 시장을 떠나시든가 이런 분들이 많은데 결국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것도 없고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좋아하는 얘기를 하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해서 투자 멘토스를 기획을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그러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뭐 어디 무슨 박사, 무슨 교수님, 무슨 뭐 전문가, 어디 무슨 뭐 이런 거 저는 이런 거는 보다 여기 투자 멘토스에서는 그래서 해봤어? 뭐 아니면 등기부 오픈할 수 있어? 통장 오픈할 수 있어? 아니면 주소 오픈할 수 있어? 이렇게 해본 사람들이 그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해본 얘기를 들려줄 수 있는 거? 네. 그다음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고민이 많잖아요. 실제적으로 강의를 듣거나 그러다 보면 이론적인 거든 방향이든 데이터도 많이 나오는데 근데 솔직히 해보고 있는 사람 지금도 투자자라면 뭐 강사든 이거 다 끝나서 투자자라면 지금도 하고 있을 거고 시장에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현실적인 얘기, 지금은 어떻다, 저렇다, 현실적인, 실무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투자 멘토스의 강의도 많지 않고, 다들 저 말고도 사람들이 바쁘고, 여기가 바쁘기 때문에, 네. 향후에 하나하나 해가면서 결국 취지는 그겁니다. 해본 사람이 네. 모든 걸 오픈할 수 있으면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모든 걸 다 오픈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하고 계신 분들은 실제적으로 실무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현재 지금 현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모쪼록 오늘 갑작스럽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